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예정된 네 번째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일엔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나와 구속 후 첫 대면이 이루어질 전망인데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겼던 포고령 1호 작성 경위를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민지 기자, 오늘 윤 대통령은 예정대로 출석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지 이틀 만에 다시 헌재 심판정에 서게 됩니다. 오늘 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게 되는데 두 사람 대면은 검찰이 8일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한 뒤 처음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첫 번째 증인입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 측이 먼저 주신문을 한 뒤 국회 측 대리인단이 반대 신문으로 증언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위헌 논란의 중심이 되는 포고령 1호 작성 경위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포고령을 잘못 뺏겼다고 주장했는데 김 전 장관이 이를 반박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계엄 전 최상목 대행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역시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두 사람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 측이 요청한 윤 대통령과 증인 간의 분리 신문 여부는 헌재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흘 연속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일각에선 보여주기식 구인쇼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공수처장과 간부들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술을 곁들인 고깃집 회식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선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차에서 내려 고깃집에 들어갑니다. 흰색 앞머리가 또렷한 오동훈 공수처장입니다. 오 처장 양옆으론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평검사 한 명이 앉고 맞은편엔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가 자리를 잡습니다. 공수처 직원이 차에서 와인 한 병을 꺼내오자 각자 잔을 채우고 건배를 합니다. 맥주병을 따는 모습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한 차 부장검사는 손으로 뭔가 막는 신용을 하거나 양팔을 휘저으며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 처장 등이 공수처 청사 인근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만찬을 한 건 17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약 50여 분 뒤였습니다. 회식 다음 날엔 윤 대통령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지휘부의 격려와 영장 집행에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어제 윤 대통령 3차 강제 구인에 실패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데려가려 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강제 구인과 방문 조사 모두 하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국회에서 열린 계엄 사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 관련 조치가 적힌 쪽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청문회에서는 이 말과 배치되는 정황과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쪽지를 받은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이 들어가자마자 장관에게 쪽지를 준 거 아닙니까? 그 사실입니다. 쪽지엔 계엄 이후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가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함께 자리에 있던 한덕수 총리는 쪽지 전달 과정을 보진 못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엄 관련 쪽지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상목 권한대행도 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접혀진 쪽지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한테 참고자를 줬는데 하지만 윤 대통령은 최 대행에게 쪽지를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쪽지를 작성했을 수 있다고 했지만 김 전 장관은 당시 합참에 있었던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용현은 그때 대통령실 국무위원 대기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즉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이다라고 봅니다. 쪽지를 둘러싼 주장들이 엇갈린 가운데 탄핵심판 4차 기일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모두 출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경찰이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 6시간이 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대행은 상황이 끝난 뒤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중대 치안 위기 상황에서 정부 보고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 일부가 서부지법에 들이닥친 건 19일 새벽 3시쯤. 약 2시간 만에 경찰이 법원에 진입한 시위대를 체포하고 그로부터 또 2시간 뒤 상황이 종료됐는데 경찰은 이때까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최 대행은 아침 언론 보도로 상황을 인지한 뒤 관련자를 질책했고 이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뒷북 보고를 했는데 사건 발생 6시간 반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치안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통령 국정상황실과 총리실 등의 상황을 전해야 하지만 제대로 조치가 안 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로 최 대행이 대통령과 총리 권한대행을 겸하고 있어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계엄 이후 경찰 등 정부기관 사이 불신이 조성돼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이다 입건된 56명을 추가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난입한 100여 명을 전원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구속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용현 전 장관과의 대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가 포고령 이야기부터 해보면요. 지금 이 포고령 1호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군사 시절 때 내용을 잘못 뺏긴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내가 초안을 작성한 게 맞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한번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습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럴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모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은 현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이미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하더라도 일단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다만 그런 요건이 있다고 해서 김 전 장관 본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언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쟁점은 누가 초안을 작성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고 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할 수 있는지, 즉 어떤 초안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된 부분이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두 사람이 지난 12월 26일에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 1호에서 이 통행금지 부분을 국민 불편을 위해서 삭제했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김 전 장관이 어떻게 답변하느냐가 사실 오늘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비상계엄 당시 과정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김용현 전 장관 4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나섭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장관에 대해서 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회 측 대리인 같은 경우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조금 일리는 있고
또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의 입장도 분명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은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중간에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비상 입법기구 설치와 관련된 이 쪽지, 이것이 상당히 쟁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합법적인 계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불법으로 판단이 될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쪽지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본인은 작성하지도 않았고 본인은 언론을 보고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실 공방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쪽지를 작성했는가는 저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누가 쪽지를 작성했느냐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인식했느냐, 그리고 승인을 했느냐, 지시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과거에 비상계엄 관련된 포고령과 관련해가지고 과거 예문을 베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법전을 뒤졌다. 이것도 사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야간 통행 금지 같은 경우는 검토해서 삭제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꼈다라고 하면서 떠넘기기를 넘어서서 그래도 엘리트 군인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죄수의 딜레마의 상황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감정적인 골이 좀 생기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네, 이 포고령 1호 내용을 두고 오늘 헌재에서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차 변론에서요, 계엄 선포 당시에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몰랐고. 체포 구금 지시하지 않았다. 곽종훈한테 그 헌재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계엄 당일에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이 지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모두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군 관계자들이나 이렇게 국정원 관계자들, 국회에 나와서 한 증언들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그런 지시를 했다는 어떤 목소리가 담긴 녹취라든지 이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 규명이 어떻게 이루어질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12월 3일 밤에 그 자정쯤에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에 진입한 군인들이 진짜로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하나하나씩 끌어내렸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질 텐데, 그런데 우리가 다 확인했듯이 국회의원들은 털끝 하나 다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홍장원 차장, 곽종근 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그런 지시 내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뭐 상관이 없겠는데, 그런데 대통령이나 장관은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곽종근 사령관이 거짓말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말만 있을 뿐이지 객관적인 물증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뭐 녹취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쪽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있었냐 없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일은 더 그 연장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건넸다고 전해지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쪽지를 받았다고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맞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건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태열 장관은 국회에서 이제 쪽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3차 변론기일에 나와서 한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현 변호사님?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입장을 보면 실제 이 쪽지 자체를 아예 몰랐다는 취지로 지금 진술을 했습니다. 그 입장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 같은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지시 문제도 그렇고 실제 이 쪽지를 받았다는 장관들이나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 사령관들 입장에서 보면 참담할 것 같습니다.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군 통수권자였고 행정부의 수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을 좋아했고 대통령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마음이었다고 하는데 이 비상계엄 그리고 체포 지시만은 할 수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적인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제 전혀 이런 상황이 본인의 의지와 지시에 의해 아닌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쪽지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쪽지가 아니라 계엄 실행 문건입니다. 기재부 장관에게 내려간 것은 사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헌 물란 목적의 내란의 혐의 입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전면 부인 입장을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진술들이 상호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네. 또 관련돼서 정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대통령이 저렇게 부인한다고 해도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그렇고 아마 내란죄 수사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 쪽지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은 계엄 문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문건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게 입법부 무력화라는 어떤 그 맥락에 있는 것이라는 그런 지적 때문에 지금 이게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교령 1호 내용처럼 결국 지금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쪽지를 받았다고 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 12월 13일에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보고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제게 자료를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내용이 이어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접은 종이를 주셨는데 당시에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어뒀습니다라고 정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꾸며낸 내용이었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꾸며낼 만한 동기가 있었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에서 답변한 내용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미 지난 12월 13일에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이 상충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직무가 정지됐다고 하지만 대통령과 그리고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 간에 한 법정에서 마주 앉아서 진실 공방을 벌여야 되는 그런 국격이 손상되는 상황만큼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어떻게 또 펼쳐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간에 신경전 오가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까지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이 재판관이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뭐 그때 당시에 뭐 한 700명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동기들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영배 재판관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히나 문영배 재판관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호용호제하는 사이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호용호제라는 것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또 그 문영배 재판관이 본인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가지도 않고 뭐 그 조의금을 낸 적도 없다라고 이렇게 밝힌 상황에서 참말로 이게 그 공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최초에 그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기피를 신청을 했잖아요. 기각했습니다. 그러면 문영배 재판관도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함께 했었어야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피 신청도 한 명밖에 못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법조계에서는 존경받고 실력도 능력도 인정받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법적 양심과 소신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어떤 도전이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께 공감받지 못할 행동이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일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장한 이 이재명 대표와 문영배 권한대행의 친분설인데
헌법재판소는 뭐 공식적으로 부인을 한 입장인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까울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법연수원생이 300명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 의원 자체가 그 이재명 대표 1년 선배거든요. 사법연수원. 그다음에 중앙대법대 선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누구와 가까웠는지는 굉장히 잘 알 건데 이재명, 정성호, 문영배 셋 다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뭘 했느냐? 노동법 연구회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게 86년이고 연수원 들어간 게 87년인데 80년대 엄혹한 상황에서 노동법 관련한 연구회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단 말이죠. 그때 몇 명이나 그 학교에 들어갔었겠습니까? 제 생각에 한 10명, 많아야 20명. 그러면은 나이도 비슷하고 나이가 아마 문영배 그 헌법재판관이 한두 살 정도 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연수원 때부터 형님 했을 수는 충분히 있을 개연성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억측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은요. 공수처 수사에는 계속해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동훈 공수처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병원 방문은 언제 인지하셨을까요? 약간 지금 숨바꼭질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사실을 알고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구치소에서 구인을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좀 이런 윤 대통령 측의 행보가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좀 나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의 어제 3차 강제 구인도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 지금 입소해서 있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하게 강제 수사를 하는 거, 강제 구인하는 게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어떤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인하는 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잖아요. 체포와 구인의 목적은 뭐냐? 그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받기 위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먼저 밝혔다라고 하면 체포하고 구인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술 거부권은 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다 사용을 했지만 헌법상의 기본권이고요. 이거는 대통령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모든 국민에게 그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물론 이렇게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게 모양이 빠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은 진술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옛날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는데 지난 정권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도 그 피의자가 법정에서 부인해버리면 증거 능력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공수처나 검찰에서 진술을 받는 게 그렇게까지 옛날처럼 중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오동훈 처장이 모르겠습니까? 오동훈 처장이 판사 출신인데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뭐 3차, 4차 계속 이렇게 구인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는 윤석열이라고 한 개인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 넘어서 그 보십시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나가야 됩니다. 지난 그 이틀 전에도 나갔고요. 이렇게 헌법 그 재판소의 탄핵 심리 절차를 방해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받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는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으니까 그 정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에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지금 공수처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받거나 여러 가지 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술자리라고 보기에는 사실 뭐 술을 마시기 위한 목적, 뭐 회식 이런 자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뭐 누구나 봐도 공개된 자리였을 거고 그날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제기가 필요하고요.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문제지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에 뭐 비판에 집중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시점에서 검찰의 사건은 이첩될 것이고 그때까지 공수처는 현재 수사 담당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저 장면인데 공수처장과 또
차정현 부장검사, 이대환 부장검사들 등등 참석을 한 자리이고 저게 과천 공수처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일반 식당입니다. 일반인들도 드나들 수 있는 식당인데 저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에 저렇게 공개적으로 술을 먹는 모습이 노출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송영윤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가 좀 더 세심하고 신중한 처신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과거에 이제 강골검사, 명검사로 불리던 분들은 오히려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그 심재륜 전 대검 중수부장 같은 분 같은 경우에 어떤 지론을 갖고 있냐면은 칼로 찔르되 비틀지 마라. 이런 것들을 후배 검사들에게도 많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즉 오히려 제대로 훈련받고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일수록 사람 잡아놓고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들을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동안에 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단 한 명의 구속영장도 받아내지 못했던 공수처는 마치 이번 사건을 어떤 그 조직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호기로 여기는 것처럼 저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마치 자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께 참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공수처도 좀 깊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얘기인데요. 지금 앞서 리포트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한 지 6시간 이후에야 경찰에서 첫 상황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이걸 두고 당시에 경찰에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걱정이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 아닌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아니겠습니까? 대대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 경찰청장도 지금 정식 경찰청장이 아닙니다. 차장이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우리나라가 이제 4만 불 바라보는 선진국인데 시스템이 있는데 별일이야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설마 했던 그러한 우려가 진짜 현실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나라 국정을 통할하는 부서는요. 당연히 대통령실이겠죠. 하지만 총리실도 국정 전반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처인데 경제부총리는 말이 경제부총리지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다른 부서까지 국방부 행안부 이런 데까지 다 통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한덕수 그 권한대행에 대해서까지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이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상목 대행 일단은 경찰에 별다른 문제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최 대행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고서는 지적도 일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태? 저는 개인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조금 비난하는 건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공직사회가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경직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스템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대통령실, 총리실, 부총리, 관계 장관들에게 이게 다 알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 총리, 부총리가 모두 최상목에게 한 3번 정도의 어떤 공지가 가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총리가 탄핵됐기 때문에 여기는 안 한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됐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식의 아니란 어떤 자세는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자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이유를 떠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6시간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경찰이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어떤 지적하는 건 좀 과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참 혼란했던 상황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당시에 이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56명이 어제 추가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 한 사건으로 수십 명이 무더기로 구속된 사례가 그만큼 흔치가 않은데 이 법원도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19일 새벽에 그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사람들 중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지금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것을 보면은 2명 빼고는 지금 구속영장이 다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다수가 구속이 되고 또 그중에 절대 다수는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는 지금 거기 서부지법에 침입한 인물들의 공모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각자 좀 다른 죄명이 적용돼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건조물 침입이라든가 또는 뭐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이렇게 각자 좀 죄명들이 다른데요. 결국에는 가장 무거운 죄로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형법상 소유죄가 적용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으로 가면요. 이게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가중 영역으로 가면 징역 3년에서 7년입니다. 이 정도로 무거운 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법원의 기조도 대단히 엄벌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이재명 대표가 냈기는 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16일에 이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의 행위 부분 그리고 공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헌 법률 제청을 해달라고 하는 신청을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이게 대법원에서 기각을 한 것인데요. 당시에 그 신청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대법원에 했었고 그 대법원에서 신청이 이미 기각되어서 이건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여지고요. 이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은 그 자체로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받은 소식인데요. 일단은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이 이야기를 하는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냥 변호인단에서는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 지금 밝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조기현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일단은 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일단 심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1심 선고 후에 실제 변호인단에서 그런 검토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조항은 지금 소영 변호사님 말씀대로 해당 조항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기각된 적은 있지만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오히려 또 위헌 결정이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선거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이 측면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이 현재 어떤 이 국민의 의식이나 여러 가지 맞느냐에 대한 판단을 시간이 지나면 계속 다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혹시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검찰이 이 김문기 전 처장 관련해서는 교유행위라는 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행위의 새로운 어떤 법률적 용어를 창설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의 취지에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민주당에서 보내온 입장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이 낸 입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그게 신청을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인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알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또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 회의실 뒷벽 문구가 윤석열 정부 슬로건과 겹친다는 논란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백드롭에 다시 대한민국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실 벽에 걸린 구호가 다시 대한민국인데 그거 쓰면 되겠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제가 쓰자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쓰던 구호면 어떻습니까? 좋은 구호면 쓰면 되죠. 말이 오염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쓰던 구호라도 좋으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말 한두 마디 하고 정치인이 그동안 해온 정치의 행적하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 약 한 달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떤 정치를 해왔는지는 국민들께서 이미 다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탄핵해서 대행의 대행을 만들고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줄탄핵해서 뭐 국무회의를 못 열게 하겠다는 겁박이 민주당으로부터 있었고 이런 것들을 그런 오만한 정치를 보셨고 또 특검법을 계속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독주 정치를 보셨고 그리고 이른바 카톡 검열, 카톡 계엄령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전해서 본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권력의 사유화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간 정치를 해왔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흥묘백묘론이니 뭐 슬로건을 똑같이 써도 된다는 것이니 그런 한두 마디 말을 한다고 해서 한 달간 보여온 그런 오만, 독주, 사유화의 정치가 희석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발맞춰서 연일 한미 동맹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여당이 제기한 친중 프레임 희석시키는 행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과 겹친다고 해도 결국은 뭐 좋은 거 쓰는 거 아니냐 실용주의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들이 결국은 이런 행보들이 중도층 끌어안기 조기 대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회에서 이 연설문 작성하는 업무를 10년 넘게 했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어게인입니다. 그게 뭐냐? 큰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면 모든 여든 야든 어게인, 다시 대한민국 이런 말 많이 써왔습니다. 좋은 노래, 좋은 책, 좋은 문구, 리바이벌 계속 되는 거 우리 문화 아닙니까? 이걸 저는 왜 이렇게 지적하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국민들은 민주당이 야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여당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이제 헌법재판소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소추도 형사소추도 지금 구속되어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을 벌리는 것보다 이 비상계엄 이후의 후유증을 빨리 하나씩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감하게 본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사회까지 내려놓겠다라고 저 입장을 밝히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특히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외교 문제, 트럼프 위기를 준비하는 모습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비명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를 선고합니다.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된 지 174일 만의 결론이자 재판관 추가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뒤 헌재가 내리는 첫 선고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 사건 핵심 쟁점은 2인 체제인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의결 등이 적법했느냐입니다. 이 위원장은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고 기각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불법 이민자 단속을 대대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쿼드 외무장관 회의 서명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크레인이 대형 부표를 들어 올려 강가로 옮깁니다. 두 땅 사이 흐르는 강에는 빨간 국경이 선명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튿날 미국이 멕시코와 맞닿은 리오그란데 강에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한 부유 장벽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They're out there enforcing law out today, and of course, as I've said numerous times, they're concentrating on public safety threats.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불법 이민자 단속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교회 등 장소에 상관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체포된 불법 이민자는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추방됩니다. We need to secure our border. We need to make sure that we don't allow those with criminal intentions to come to our city and country. 트럼프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 관련 언급이 빠졌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그동안 쿼드 정상회의 등 공동성명에 줄곧 언급돼 왔는데 이번엔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으로 지칭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급변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얘기 듣고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예. 이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표현을 할 때 뉴클리어 파워라고 표현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엊그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썼다고 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김정은하고 3번에 걸쳐서 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네. 북한의 핵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그냥 뉴클리어 파워 정도로 표현을 한 거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북한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박사님께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말들이 어떤 수사, 뭐 네네.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을 가진 뭐 인도나 이스라엘 같은 국가의 반열에 같은 반열로 인식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또 어떤 관련 제재도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면 이제 그런 제재가 이제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인정한 건 아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서 서로가 회담도 하지 않고 아무런 서로 주고받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사실상 뉴클리어 파워나 뉴클리어 웨이펀 스테이트로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북미 간에 그 회담이 있고 그 회담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오면 그때 되면 뭐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죠.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좀 줄이려는 그런 스몰 딜 전략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면 김정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서 얘기했을 때도 김정은하고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김정은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그러다가 이제 11월 달에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이거 내 회담 갈 때까지 가봤다.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대북 적대 정책은 변한 게 없더라. 그러다가 작년 12월 달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초강경 대미 정책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미국은 어떻게 해왔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북한하고 잘 지내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알렉스 웡이라는 사람을 NSC 부보좌관에 임명을 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일기 때 이 미국 회담에 있어가지고 행정 또 실무 역할을 다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레넬이라고 하는 전 독일 대사를 지금 특사로까지 임명을 해놨잖아요. 게다가 지금 국방부 장관 지명자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북한을 이제 이렇게 뉴클리어 웨이펀이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회담보다는 핵군축 회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북한을 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사님 지금 미 국무부에서 그러니까 워싱턴 정가에서 북한 비핵화를 중시하는 지한파 인사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국무부 장관이 새로 들어가니까 국무부 고위 인사들한테 이제 아무래도 사표를 좀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중에 이제 동아태 차관보 같은 사람은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두고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걱정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누구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경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루비오뿐만 아니고 국방부 지금 정책 차관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거든요. 콜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작년에 아마 우리 한국에 제가 알고 있기로만 해도 한 4-5번 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한 얘기들도 계속해서 이제 한국의 어떤 그 핵무장에 대해서도 언급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이렇게 이 핵 잠재력 이거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상원들이 핵심인데 상원의 외교위원장 하는 제임스 리시하고 그다음에 군사위원장 하는 위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각각 한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에도 재배치해가지고 나토식 아시아판 나토식 핵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의회 상원위원장, 외교위원장하고 군사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이렇게
북한 핵을 인정하거나 그런 단계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결국은 이게 수사적인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우리 정치권 학계에서는 이른바 핵 자강론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핵 보유와 관련해서 3갈래 정도로 저희가 논의를 이어져 왔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3갈래에서 저는 2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아, 예. 5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예. 제가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그랬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이제 확장 억제, 지금 현재 한미 간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더 신뢰성 있게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일본처럼 우리도 핵 잠재력을 확보해가지고 유사시 핵무기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한국에 지금 전술 핵무기 재배치하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상원위원장이 이제 주장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나토식 핵 공유를 하자. 이것은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고 한국, 미국, 일본이 같이 하자. 특히 이제 나토식 아시아판 나토식 핵 공유는 지금 일본 총리가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나토식 핵 공유예요. 그리고 이제 5번째가 바로 핵 자강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핵무장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충돌은 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핵 자강론, 핵무장 쪽에 무게가 실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이게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한국이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무기네요. 미국의 무기는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술핵 재배치나 한미일 간에 핵 공유를 하더라도 역시 이제 미국의 결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명시적으로 인정은 못 해줄 거예요. 근데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했던 것처럼 쓰리노 정책, 예를 들어서 뭐 노 테스트, 그러니까 실험 안 하고 노 클레임, 이거 이제 우리가 핵무장 하고 있다라고 이거 일부러 정책으로 밝힐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노 생션, 제재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얼마만큼 묵인해 주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북핵 문제 전망에 대해서 김열수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연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늦가기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높이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배움의 한을 훌훌 털어버린 만학도들이 졸업식을 가졌는데요. 사진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영등포구가 만학도를 위해 세운 학교 늘푸름학교에 모인 졸업생들이 졸업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한 선생님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제자의 면사포를 고쳐주며 환하게 웃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학생은 졸업장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졸업식에 참석한 옥순 학생은 지난 3년 동안 딸의 도움을 받으며 등하굣길을 매일 함께했습니다. 네, 뒤늦은 졸업식이지만 마음이 참 뿌듯할 것 같은데요. 90살이 넘은 졸업생도 있었다고요. 네, 93세의 김옥순 학생도 딸과 함께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배우고 싶은 한을 모두 풀었다며 두 팔을 번쩍 들기도 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50명의 졸업생은 대부분 시기를 놓쳐 뒤늦게 학업에 도전했는데요. 가족들이 준비한 졸업 축하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네, 학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열정 정말 대단한데요. 어르신들이 꿈꾸는 제2의 인생 크게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어제보다는 농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대기 정체가 계속되면서 여전히 공기가 탁합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대구와 경북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나쁨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먼지가 흩어지기 시작하겠고요. 내일은 중서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보통의 공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까지 충남 내륙과 호남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곳에 따라 낮 동안에도 엷은 안개나 먼지 안개인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6도, 강릉 8도, 부산 14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고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